네, 이게 시작해 볼게요.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번 보세요.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권리라고 하면 권리가 뭐죠? 권리는 법적 힘이죠. 이익 있는 사람. 의무는요. 법률상 불이익, 의무를 지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속을 받는 사람 우리가 부속 받는 걸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분리를 할 때 그게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고 효과에 따른 분류로 크게 나뉘어져요. 그럼 권리의 내용이 뭐니?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는 뭘 봐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즉 사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보잖아요. 그럼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 문제되는 거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민법은 어떻게 돼? 크게 보면 권리의 내용이 재산권하고 관련된 거. 또 아까 뭐였어요? 가족하고 관련된 권리, 가족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사람으로서 갖는 인격권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가 있죠? 사원으로 갖는 사원권, 어떤 단체의 구성원으로 대해서는 권리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요. 효과에 따르면 그것이 직접적인 효과, 어떤 매개 없이 직접 효력을 나는 직접권이 있고 뭐죠? 내가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주세요 말해야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게 청구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배권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은 물건하고 나하고 관계니까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누구한테 말 안 하고 내가 쓰고 버리고 혼자 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만 했으면 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막 그 물건 가져오면 안 되죠. 아직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겨주세요.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청구하는 거예요. 청해서 구하면 그 사람이 행위를 해야지 얻는 권리예요. 지배권은요. 이미 물건이 있다. 그럼 물건하고 내 관계는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쓰기도 할 수 있고 버리기도 할 수 있는 거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 권리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건 형성권이죠. 뭐야? 의사표시 하나로 없던 권리가 형성되기도 하고 있던 권리가 없어지는 거 형성권이라고 하고 또 하나 뭐죠? 항변권. 항변권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항변권은 청구가 들어왔을 때 뭐라는 거예요? 이 청구를 뭐죠? 저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항변권이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청구 안 하면 얘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구는 뭐죠? 항변권은 청구를 저지하는 힘이에요. 얘는 저지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봅시다. 이제 저런 권리 중에서 수험적으로 보면 수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예요. 형성권. 뭐니? 이런 거 이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나머지들은 뭐예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번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부 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좀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핵심 요약 강의 중에서 조건부 권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리는 있지만 조건이 성취돼야지 권리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 권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권리가 없지만 어떻게 돼요?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그래서 여기 기대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없지만 합격하면 권리를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 기대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대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안 봤던 거니까. 기대권은 법률행위 발생 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어서 그렇죠? 매매계약은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장래에 남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현재의 기대 상황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조건부 권리도 어떻게 돼요? 보호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분할 수도 있고 침해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뭐예요?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해요. 지금 효력이 안 나타나지만 합격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소급해서 효력이 있어갖고 어떻게 돼요? 조건부 권리일 때도 침해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뭘 또 할 수 있어요? 일반 물건처럼 처분, 담보 제공 다 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요건만 충족되면 권리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태, 기대권이라고 얘기한다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여기 봅시다. 채권하고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하면 저렇게 안 썼겠죠.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대표적인 게 여기 뭐예요? 지배권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지배권이
청구권도 만들어져요. 물권 뭐예요? 물권에 기한 손해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청구권이 만들어져요. 청구권은 물권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채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매매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이런 청구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청구권은 뭐도 돼요? 채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물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채권 안에는 이렇게 청구권만 있는 게 채권의 대표적인 권리가 청구권은 맞아요. 근데 채권이 만들어져 있다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한을 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해서 내가 청구를 뭐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있으면요. 지금 당장 청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권만 있는 게 아니라 청구권뿐만 아니라 뭐죠? 급부 보유력이라고 해서 주면 받을 수 있어요. 기간 포기하고 나한테 줄 수도 있죠.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죠? 제가 안 갚아요. 그럼 뭐예요? 소를 해서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 안에는 청구권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이긴 하지만 뭐예요? 동일하진 않아요. 그리고 청구권은요. 채권에서 만들어지는 것만 아니라 물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하고 청구권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답은 쉽게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권 왜요? 우리가 물권을 안 배운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따로 배우셨잖아요. 그럼 개념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형성권하고 관련해서는 형성권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형성권은 뭐였죠? 의사표시 하나도 있던 권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권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조문에 있어요. 지상권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잘 지상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에 관한 만들어지는 거는 남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의 소유를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쟤는 건물이나 수목은 경고한 건물은 30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돼요. 아무리 짧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한 10년 전에만 전했어도 그게 지료가 1년에 우리 100만 원만 하자 했어요. 근데 땅값이 10배 올랐어요. 그럼 땅 빌리는 값도 10배 올라야 될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30년 동안 100만 원으로 계속 둘 거냐?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이렇게 지료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리고 여기 뭐였어요? 항변권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항변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청구를 저지하는 힘이잖아요. 근데 청구를 저지하는 힘이 영원히 저지하는 힘이 있고 잠깐만 저지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뭐냐? 보증인은 어떻게 돼요? 계약의 내용이 채무자가 못 갚으면 내가 갚겠었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원래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돼요?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채무자가 못 갚을 때 보증이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한테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하니까 보증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말고 채무자한테 가서 먼저 받아봐. 그러는 거예요. 최고. 먼저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돈 있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나한테 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구적으로 항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채무자한테 갔다가 없으면 다시 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기적 항변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쉬운 게 답이에요, 원래. 그리고 이건 외우셔야죠. 왜요? 조문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조문이에요. 저기 조문 한번 구경합시다. 이건 어디죠?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여긴 조문에 있어요. 거기 보세요. 183조.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 배우시면 그 끝에 주된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주물종물 이론이 어디요? 권리에도 미치고 이렇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1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얘가 답이 됐잖아요.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것들은 지금 답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으면 모르는 지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뭐죠? 구색 맞추기 위한 지문들이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놀라시지 말고 나는 저런 거 안 배웠어. 영기적 항변권 이런 거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세모예요. 안 읽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를 먹고 찾으셔야 돼요. 얘는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조문에 있는 거고.
여긴 못해요. 이거 틀린 거고. 그렇죠? 얘는요. 잘 모르면 얘도 세모한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답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모르는 거 나왔다? 그럼 세모 치고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구색 맞추는 조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다 기출된 거예요. 이거 다 기출된 거예요. 우리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세무사도 뭐죠? 민청만 봐요. 근데 거기는 40문제를 봐요. 그렇죠? 민청만 보는 시험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알았어요. 소방 간부 후보생인가? 25문제 민청만 봐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시험을 보기 전에도 그 해에 나온 민청 관련된 문제들은 다 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확인을 해드려요. 올해는 안 나왔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판례가 많이 안 나왔는데 이걸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다른 시험에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다 보는데 올해는 뭐 민청 보는 게 경찰 후보 뭐 이런 사람들도 보는데 거기는 사지선다형 법원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오지선다형 중에 그나마 경찰 후보생 25문제가 우리하고 딱 맞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다 확인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향도 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판 보기 전까지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한두 개는 맞히곤 해요. 잘 안 보였던 게 갑자기 그 해 막 돌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모르는 질문 나와다 놀라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민청은 어디가 나오겠어요? 채권, 물건 막 가서 앞에서 땡겨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민청은 그렇게 때 앞으로 땡겨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더라도 나는 풀 수 있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찾는다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 드리잖아요. 모르는 거 나와도 모르면 세모치고 내가 아는 거에서 열심히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가면 저런 거 모르고 가면 속으로 욕하잖아요. 저 아줌마가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올해는 망쳤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모를 하고 나는 풀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잖아요. 뭐죠? 시험도 배짱이에요. 쫄면 안 돼요. 일단 들어가면 나는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놀래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문제를 찾아내는 게 달라요. 시간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죠? 무조건 답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세모하고 답 찾는다예요. 넘어갑시다. 2번 볼게요.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는 이제 형성권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전부 갖다 놨어요.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맞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형성권 행사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왜 그랬어요? 상대방 일방에 의한 단독행위, 일방적 의사표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봤죠? 조건이나 제가 지금 아까가 봤다는 얘기는 핵심 요약집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핵심 요약가 강의할 때 우리가 대표적인 걸 형성권으로 배우는 게 뭐예요? 취소권이잖아요. 민청에서 배우는 거 취소권이 대표적인 형성권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형성권은 단독행위잖아요. 의사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상대방이 되게 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불안한데 여기까지 조건까지 붙이면요. 상당히 더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언제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도기했거나 상대방이 이익만 주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원칙은 맞고 그리고 다른 약정이지만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거기 디귿 보세요. 디귿. 형성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는 취소예요? 추인이에요?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법률행위 자체를 전부 추인하든지 전부 취소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쪼개서 취소하고 이건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추인권도 그랬잖아요. 취소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방에게 동의가 없는 한 일부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전부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형성권 중에 하나가 추인권이잖아요. 추인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취소나 추인은 전부를 하거나 전부를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계약 책임에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법률 행위에 대한 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안 보시면 헷갈려요.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 보시고 다른 사랑이 없는 한 형성권은 뭐죠? 여러분들은 취소권으로 바꾸고 해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가장 잘하는 거잖아. 제촉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조문이 있었잖아요. 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 제척기간 비교했을 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채권, 청구권에, 형성권은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형성권에서 인정된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 형성권 자체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도 저희 문제는 아니더라도 다른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다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예요. 어느 시험에 어디에서나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권리 행사줄 중에 권리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형성권이 제일 많이 나오죠. 3번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뭐라고 했어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2번 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 이거는 우리한테 나올 수 있죠. 왜? 우리는 뭘 배워요? 해제 배우잖아요. 해제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제라고 하면 크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해제도 해제권도 법률 규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거나 약정 해제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계약 해제권하고 관련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해제 뭘로 배우죠?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랬을 때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이제 뭐죠?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행지체로 인한 경우에 뭐가 필요해야 돼요? 최고하고 해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최고를 하기, 그러니까 이행을 할 때, 해제권 형성할 때 뭐죠? 내가 하고 며칠까지 없으면 나는 해제한 걸로 하겠어요. 이런 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요?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는 2차를 보잖아요.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것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2번은 나올 수가 있고, 3번 봅시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형성권이에요. 얘도 다 많이 나와요. 공유라고 하는 거는 뭐죠? 하나의 물건을, 우리가 단독 소유는 뭐예요? 하나의 물건은 내가 100% 갖고 있는 게 단독 소유잖아요. 나 혼자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 공유는요. 내가 이 하나의 물건을 전부를 갖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10%만. 나는 을은 뭐 예를 들어서 90%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거는 단독 소유 못하고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평생 동안 이렇게 같이 갖고 있어야 될까요? 공유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나누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누자가 의사표시하면 바로 나눠줘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해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으로 행사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성권 뭐 있어요? 취소권 알고 있잖아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 형성권이잖아요. 재판해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면서요. 그래서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의사표시로 가능해요. 지속권, 주인권, 해제권 다 의사표시로 가능해지 꼭 재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정하게 이혼 소송 취소 이런 거 할 때는 재판상 청구가 빡 필요한 것도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거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4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형성권 어떻게 돼요? 취소권 놓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이잖아요. 이땐 존속기간, 제척기간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형성권이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여긴 얘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요거 제척기간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죠.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딱 나왔잖아요. 3번에 뭐가 나왔어요?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권이잖아요. 그러다 나머지는 다 몰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거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찾으실 수 있잖아요.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대표적인 형성권은 취소권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럼 형성권에 뭘 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권을 갖고 웬만한 거 판단하시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세요.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물건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외우셔야 되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 원래는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도기되면 확정적 유예로 되는 거죠. 효력이. 그리고 뭐예요? 취소권. 여기 뭐죠? 착오, 취소 이렇게 제한은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이거 당연 일방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돼요? 있던 권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돼요. 우리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얘네들 나오겠죠. 얘네들은. 왜요?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왜요? 계약법을 2차를 보니까 배운다고 생각하고 여기 낸단 말이에요. 계약 해제권, 해지권 뭐죠? 매매계약의 일방,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얘네가 중요할 수 있어요. 대래. 그래서 각 시험마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원래는 민청만 배우면 얘네들은 안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민청 배우시면.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뭘 배워요? 계약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다 하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영역을 보더라도 그 선호하는 요 지문들이 있어요. 요 정도 보시고 넘어갑시다. 이제 권리와 관련해서 5번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건이 뭐예요? 사인의 권리잖아요. 사인 간의 권리잖아요. 줄임말이에요. 옳지 않은 거. 1번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세모 치는 거죠. 세모 치고. 채권자 취소권 안 배웠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으로도 생긴다. 이건 알죠.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있었으니까. 4번 봅시다.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토지인의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그럼 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니까 몇 조가 걸려요? 소멸시효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10년. 그런데 뭘 해놨어요? 제촉기간을 걸리도록 특별히 규정을 뒀다면 하자담보 책임, 이건 우리가 배우잖아요. 매매와 관련해서 계약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하자담보 책임이 있을 때 제척기간을 특별히 규정 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배제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왜요? 서로 적용되는 원리가 다르다 그랬죠. 소멸시효는 뭘로 적용돼요? 항변권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청구 들어왔을 때 저지하는으로 쓰이는 거고, 제척기간은요, 권리자가 일정 기간 안에 행위하도록 하는 제한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제척기간 지나면 판사가 뭐래요? 너 취소권? 벌써 25살? 그럼 이제 못 쓴다? 카카해 버린단 말이에요. 서로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디? 소멸시효에 관한 162조가 적용되는 10년짜리 채권이 맞아요. 하지만 특별히 저 매매에 관한 규정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면서 거기다가 제척기간을 규정했다? 그럼 각각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배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일반법, 특별법 안 관계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각각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제되는 거 아니다. 얘는 중요해요. 이건 중요해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개념을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하고 관련했어요?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소멸시효와 지금 형성권과 관련된 제척기간의 성질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미 여러 번 나왔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지문인 거죠. 5번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라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나왔잖아요. 4번에서. 답은 어떻게 돼요? 옳지 않는 거 찾아라 했는데 4번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조문에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 지문들은 꼭 알고 계시면 나머지 사소한 지문들 몰라도 어떻게 돼요? 답 찾는 데 문제가 없게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답이 나와요. 이상한 선생님들이 아니라고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기만 할 뿐이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은. 그래서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모표 해놓으시고 내가 풀 수 있는 것들부터 열심히 푸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걸 가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봅시다. 6번. 우리는 아직 이런 건 안 나왔는데 나올 확률이 높아졌어요.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은 원래는 해제권, 동의권, 추인권 뭐예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 2명은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해제권 어디에서만 인정받아요? 계약 해제권이에요. 그럼 동의를 한다는 건 동의권은요? 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동의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도 추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채무 면제도요. 채권자 있고 채무자 있어야 되는 거. 다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은요?
아, 내 거잖아요. 나 이거 제 거잖아요. 제 거잖아요. 동산이잖아요.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쓰레기통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소유권 어떻게 돼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소유권 포기는요. 상대방 없어요.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뭐예요? 소유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거의 단독행위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것 중에 이거는 나올 거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물어볼 거는 뭐예요? 재단법이 설립행위. 출연회사, 할머니가 떡볶이에 할머니가 장학재단을 설립한다 할 때 출연행위는 어떻게 돼요? 돈 낼 때는 재단법인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걸 갖고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는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나오는 게 유언. 유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썼다 지웠다 하는 거라고 했죠. 상대방 없고 소유권 포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건 뭐죠? 재단법인 출연행위가 1순위예요. 얘는 꼭 상대방이 있을 것 같잖아요. 왜? 야, 이거 너한테 주는 거야잖아요. 원래는 출연이. 근데 그때는 없고 언제요? 언제 만들어져요? 그 돈을 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서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해야지 그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출연행위, 거기는 출연행위, 재단법인의 출연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또 나왔잖아요. 7번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계약이면 뭐예요? 일단 2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돼요. 얘 되는 거고 포기, 유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할 1번 기억은 다 지워야 되는 거고 뭐 지금에 우리가 다 골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 해지는 계약이 뭐였어요? 의사표시가 2개 필요하고 서로 상반되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7번처럼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7번처럼. 그래서 의외로 딴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찾아요? 이건 읽어볼 겁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거.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찾으라잖아요. 나머지 몰라도 그냥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뭐 무권대리 추이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있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뭐 취득시효 포기도 마찬가지죠. 이득 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 포기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거는 뭐죠? 이건 조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조문을 안 배워요. 이게 다른 데서는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셔도 상계는 뭐죠? 나도 너한테 줄 거 있고 너도 내가 너한테 받을 돈도 있고 내가 줄 돈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 주지 말고 우리 퉁치자. 이게 상계의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뭐죠? 상대방이 있어야지 상계 의사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걸 모르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뭘 찾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거 아닌 거 찾으니까 없는 거 찾는 거잖아요.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찾을 수 있게 냈단 말이에요.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 넣어 외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꼭 나올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답이 계속되잖아요. 얘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요? 우린 법인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저건 조문도 알아야 되고 저 법적 성질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9번 볼게요.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경합은 이미 봤어요. 경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효, 취소, 요건이 다 있다. 각각 주장한다. 경합이죠. 그래서 취소, 무효 지금 권리의 충돌 경합이라고 하면 여러분 개념만 확인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경합, 충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권리자가 몇 명이에요? 경합은? 1명이에요. 내가 무효 사유, 취소 사유 2개 다 있던 거죠. 아니면 청구권.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1명이에요. 내가 권리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권리의 경합이에요. 경합이라고 하는 거는. 충돌은요. 일단 2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는 권리자는 1명. 권리 수가 몇 개냐? 사람은 1명인데 권리를 2가지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2가지 이상. 여기는요. 사람이 2명이고 2명 이상의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돼요? 하나의 물건에 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권이 있대요. 갑은. 한 사람은 여기 뭘 갖고 있대요? 전세권자래요. 을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뭐? 얘는 사용수익할 수 있잖아요. 이 물건. 얘도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리의 충돌은
서로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충돌했을 때. 누가 이겨요? 전세권자가 살고 있잖아요. 왜 살아요? 얘한테 돈 주고 여기서 살기 위해서 쓴 거잖아. 그럼 전세권자가 이겨요. 그래서 항상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전세권자가 이겨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갖겠다고 충돌이 일어나면 누구를 줄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동일한 법률 관계를 통해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권리는 두 가지 생겨요. 390조 채무불이행위는 손해배상 또는 750조의 뭐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두 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만 원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두 가지를 다 주장할 수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권리와 충돌이 뭐냐 이제 한번 봅시다. 1번.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중 가장 먼저 성립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요. 둘 중에 아무나 쓰면 돼요. 왜요? 이것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계약관계에 따른 게 쉬우면 계약관계로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 물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은 순서대로 결정되잖아요. 채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순서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돼요. 경합은. 그래서 여기 옳은 거 찾는 거죠. 2번 동일한 물건을 위해서 경합되는 권리 중 하나를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는 모두 소멸하느냐? 이것도 보셔야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거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아까 이거 뭐라 했어요? 경합했을 때 100만 원이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0만 원을 다 받았어요. 그럼 나는 권리 만족을 얻은 거죠. 그럼 이거는요. 없어져야 되는 거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는 얘는 뭐예요? 한 명이 권리 형태가 두 가지 생긴 것 뿐이지 두 배로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경합 중 하나를 행사해서 목적 달성이 중요해요. 여기. 아니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얘가 예를 들어서 먼저 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어요. 근데 7대3 이래갖고 얘가 어떻게 돼요? 다 못 받고 자기가 70만 원만 받았어요. 그럼 아직 30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목적 달성 다 못한 거잖아요. 얘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3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하나 권리를 행사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 다 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100만 원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자기는 만족 다 얻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소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일부만 행사했다고 해서 항상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요? 목적을 달성했다. 그럼 뭐죠? 내가 원하는 손해배상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하나만 행사해서 다 받았으면 그럼 나머지도 소멸하는 거예요. 두 번 쓰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는 손해가 1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을 받는 거지 200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실상계가 돼서 70만 원만 받았다. 그럼 나는 못 받은 게 30만 원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중요해요. 몰성단가 그럼 모두 소멸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행사했다고 해서 당연히 나머지 하나가 당연히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목적 달성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더 받아와야 돼요. 3번 일반 채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먼저 성립한 채권이 우선한다. 일반 채권은 뭐죠? 담보 없는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권은 평등하죠? 그게 물건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하지 않고 틀렸고 4번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소유권이 제한물건에 우선하느냐? 지금 이거 봤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자하고 전세권자가 있으면 누가 여기서 살아요? 집을. 전세권자가 살잖아요. 항상 제한물권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제가 소유자예요. 경매가 하면 경매법원에서 누구부터 돈 줘요? 저당권자부터 먼저 돈 주잖아요. 남는 게 있을 때 소유권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자가 충돌한다. 그럼 누가 이겨요? 제한물권자가 이기는 거예요. 5번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이겨요? 물권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인정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 왜 대항력을 줘요? 원래 채권은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나하고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갑하고 을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여기가 임차인, 얘가 임대인이에요.
그러면 원래 그냥 일반적인 채권 계약이라고 하면 이렇게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계약한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대요. 그게 채권이잖아요. 특정인, 나하고 계약한 사람한테 주장하고 물건은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을 갑이 병한테 매도해서 뭐죠? 소유권까지 등기 이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라고? 얘가요. 그럼 얘는 뭐예요? 물권자잖아요. 그럼 얘는요. 아직 채권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너 나하고 계약하지 않은데 왜 내 집에 살고 있니? 나가라. 그럼 얘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권자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리 뻗고 자야 되는데 집주인이 팔아버리면 얘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놨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채권이지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히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뭐하고 똑같이 봐요? 물건처럼 다뤄지는 거예요. 원래는 채권이지만 뭐예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 아닌 새로운 집주인한테도 나 아직 계약 기간 남았어요. 더 살 거예요. 그 대항력을 갖추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5번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할 때 여기 그랬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누가 이겨요? 물권자가 우선하지 채권이 우선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특별한 경우 어떻게 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자보다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고 그냥 일반적인 채권, 물건, 원칙적인 경우에는 누가 이겨요? 물건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가지려고 하잖아요. 소유권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조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권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2조 봅시다. 2조. 2조와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 그 정리 자료 한번 볼게요. 정리 자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문 문제 구경할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신의 성실 원칙에 관하여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꼭 이렇게 물어봐요. 2조라고 안 물어봐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적 자체의 원칙처럼 조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보셔야 돼요? 2조라고 바꿔 생각하셔야 돼요. 조문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조문이 강행 규정이에요. 일단 조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판사가. 우리 1조 했잖아요. 조문이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판사가. 법률 규정이 있으면 조문을 보고 없으면 간수법, 조리해서 판단해 준다면서요. 조문, 법률 규정은 누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법원이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사자 주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문이니까 위반됐는지 판단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의 성실의 꼭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2조라고 얘기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조문이 없는 것처럼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리 자료 볼게요. 항상 제가 우리가 생각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거 봤던 거 쭉 넘어가시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부터 알아야 돼요? 2조가 있다부터 하시는 거예요. 2조가 있다. 그럼 뭐죠? 규정이 있다예요. 그럼 법률 규정은 판사가 알아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돼요? 알아서 판단해 줄 거란 얘기예요. 알아서 판단해 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꼭 틀리도록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문을 낼 때 2조라고 안 하고 뭐를 냈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문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자체의 원칙인 것처럼 규정이 없는 것처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어떻게 본다고요? 이제 해결을 해봅시다. 2조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2조의 조문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하래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건데요. 그렇죠? 이거 왜 만들어놨어요? 1조에서 우리가 실토했죠? 사적 자치기 때문에 내가 다 법률에 적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안 적었다고 하더라도 간수법 조리에서 판단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서로 좋게 해. 안 하면 무효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예로 권리는 있는 사람도 남용하지 말라는 곳에 적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질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문에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도 나 넘어서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갑질은요. 없는 사람이 막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2조는 있고 거기다가 더불어 어떻게 돼요? 원래 민법은 사적 자치제니까 원칙대로 뭐예요? 임의 규정이잖아요. 얘는 강행 규정이에요. 이렇게 어긋나서 행동했다면 어떻게 돼요? 무효로 만들겠다는 조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아까 2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조, 2조는 민법 총칙 중에서도 통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넓은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반 조항 중에 강행 규정 중에 일반 조항이에요. 왜요? 다른 강행 규정이 없었을 때 어떻게 돼요? 최후에 이걸 쓸 거란 얘기예요. 왜요? 특별히 물건에 적용되어 있는 거는요. 거기에 따라서 무효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없으면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후의 비상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없어요. 왜?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 그럼 모든 권리 의무 관계잖아요. 신의에 의하라. 신의에 안 하면 무효로 만들겠다잖아요. 왜요? 너가 무슨 행동을 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사적 자치니까. 그래서 최후 조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규정이 있다라 어떻게 돼요? 판사가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해 준다. 그것도 강행 규정이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사법 관계 제일 넓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맨 아래라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디에도 적용된대요. 여기는 공법에도 적용된대요. 사실은 공법에 더 많이 적용돼요. 근데 2조라고 안 하고 행정법은 뭐가 있어요?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저 2조를 구체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사인 간에는 나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법 관계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왜 쟤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왜 그때 쟤는 그냥 가라고 하고 나는 벌금 매겨야 맨날 이렇게 싸울 거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법 관계도 적용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원칙은 뭐죠? 믿음을 배반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줬고 상대방이 믿었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정의에 용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인정하지 말자는 게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최후의 법 백지조항이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다 할 거란 얘기예요. 다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계약의 내용은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목적이 뭐냐, 대금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매도인은 자기 물건 넘겨주고 돈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야, 아파트 사는 사람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맨날 사람들이 운다, 쓰레기 냄새 난다, 좋겠니?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도 알려줘야지.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야, 사람을 쓰려면 안전하게 일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근로계약 갈등하면 뭐 안전모를 씌우는 의무, 이런 것들이 보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그때는 괜찮았지만 세상이 변경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은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권리 남용이 돼서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쭉 나오고, 여기 뭣도 돼요? 법 보충하는 기득도 되고 법률행위 해석 기준, 별거에 다 쓸 거란 말이에요. 2조는 그래서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그 권리를 행사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하지만 2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2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출은 이거예요. 여기 직권소상 강행규정,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적용의 한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신의 측 2조가 모든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특별한 강행 규정이 있으면요. 여긴 일반 규정이니까 특별한 거 먼저 적용하고 오겠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법에 임대차 규정이 있어서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주택 임대차법만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강행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왜 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특별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조가 아니라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거고, 특히 뭐와 관련해서 제한 능력과 관련해서 우린 결단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자기가 와서 막 속이는 거죠. 아저씨 계약 체결해 주세요. 절대 안 취소할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와서 뭐라는 거예요? 취소해요. 그래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미성년자는 무조건 보여서 얘가 형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한이 돼서 뭐예요? 신의 측에 위반해서 뭘
무효라고 주장하지 마. 그거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행기조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고 신의 측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는 자기가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처럼 미성년자이지만 뭐죠? 취소권 행사하지 않았겠다고 얘기해도 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왜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잖아요. 권리행사 의무에 이행이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모아봤더니 판사들이 2조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만드는 것들이 정리해 보니까 요 4종류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요 4종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모순행위 금지 뭐예요? 선행행위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서로 반대되는 한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뭐예요? 무권 대리로 행위한 사람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어요. 그럼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기가 단독 상속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간 다음에는 야 데릴 건 없었어. 나는 원래부터 추인 거절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선행행위 자기가 대리권 있다고 말했잖아요. 상대방이 믿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반대되는 행위 대리권 없다고 말하는 거 행사 저지돼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추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다예요. 왜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 이거 확인하시고. 근데 최근에 판례는 얘가 많아요. 문제 출제된 건 얘가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얘가. 그리고 여기 말고도 어떻게 돼요? 무권 대리에서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무상거주 확인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임차인이 이렇게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물권자처럼 다뤄지니까 경매받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이 사람한테 이 담보로 돈 빌려줄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요? 저당권이 아니니까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 이게 안 나와요. 그 등기부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다 돈 빌려줄 때 은행이 저 임차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너 대항력 있니? 그러면 얼마 있니? 1억이에요. 아 그래? 1억이면 내가 해도 되겠다. 너 1억 주고 내가 받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러 전화했더니 얘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돈 안 주고 거주해요. 그럼 나는 돈 안 받아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인정 안 되겠다. 판례가 최근엔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얘는 외우시고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고 실효의 원칙은요. 원리는 권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도 이젠 행사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뢰에 반해서 행사하면 못 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행위가 여기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뭐죠? 인지청구권은요. 인지청구권 누가 하는 거죠? 아버지. 인지는 뭐예요? 인지는 원래 부자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법적 부부 관계에 있는 그 부인이 애를 낳으면 혼인관계 중에 애를 낳으면 그게 남편의 아들로 봐줘요. 근데 법적 부부관계에 있지 않고 다른 데서 아들을 낳았으면요. 부자관계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그 자식관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임의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에요 하고 인지를 하면 돼요. 그건 임의 인지예요. 아들은요. 아버지가 지금 자식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아들이라고 인정해줘요. 이게 인지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청구권 어떻게 돼요? 홍길동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봤잖아요. 어디서요? 재벌집 아줌마가 등장하잖아요.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상속 포기해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인지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포기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아기 때 막 사인 받고 아줌마들이 막 돈 주고서 막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인지 청구권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야 하기 때문에 뭐가 인정 안 돼요? 포기 자체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오래 아버지로 안 불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인지 청구권 자체는 뭐죠? 포기 자체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요. 실효되지도 않아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타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짜자잔 나타나서도 인지 청구하고 자기도 상속이라고 확인받고 근데 뭐죠? 상속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포기하는 거, 실효되는 거 다 인정되지 않아요.
사정 변경의 원칙은요. 계약 당시에 원래는 계약은 준수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계약 당시에 객관적 사정이 현저하게 변했을 때 그 사정 변경의 귀책 사유가 없고 예견 불가능했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 신익 측에 반할 경우에 인정해요. 제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거의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인정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해제는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거고 해지는 뭐죠?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장래적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이거가 나와요. 특정 채무의 해지는 가능하냐? 이건 계속적 보증이 아니라 그냥 1,000만 원 채무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럼 한 번 보증한 거잖아요. 특정된 보증이기 때문에 해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판례는 이게 나오죠. 이사가 부득이한 회사 채무에 계속적 보증은 해지가 인정돼요. 하지만 특정 확정 채무는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때는 해지가 될 수는 있어도 해지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권리남용은 권리가 있더라도 남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권리남용 뭐예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저지해요? 행사를 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잘 보셔요. 권리는 존재하고 근데 행사했는데 그 행사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럼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사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 청구를 했다? 그럼 철거 청구만 못하는 거지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있었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철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권리 남용이라고 하면 철거 청구를 못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 땅을 쓰고 있으면 뭘 해줘야 돼요? 철거는 안 하더라도 뭐죠? 지료는 부당이득고 반환 청구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미 2조와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라고요? 이거부터 나와요. 조문이 있다. 조문이 있고 걔는 강행 규정이에요.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누가 잘 알아요? 판사가 잘 안단 말이에요. 직권 판단한다. 그리고 2조라고 하더라도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 안 되는 한계가 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문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2조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원칙이라고 나왔지만 우리는 2조가 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라고 얘기했었죠. 당사자의 주여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의사 위반을 판단할 수 없느냐? 조문이 있다. 1조에서 얘기했잖아요. 판사가 알아서 조문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 답 1번이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꼭 2조라고 얘기 안 하고 원칙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요. 그래서 지금 금방 봤잖아요. 이게 제일 답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2번, 여기는 뭐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특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 신의 측에 용납할 수 없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지금 뭘 물어봤어요? 해지가 아니라 책임 제한이에요. 책임 제한은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해지는 앞으로는 다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 제한은요. 적용은 하는데 그래서 1,000억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해지는 앞으로 거는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적용이 되는데 1,000억은 너무 비싸잖아. 우리가 조금 책임을 줄여줄까? 950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책임 제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죠? 여러분들 특정 채무가 나오면 뭐는 안 된다? 해지는 안 된다. 그게 더 중요하고. 3번 신인칙은 사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뭐였어요? 민청 중에도 통칙이라고 얘기했었죠. 4번 신의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다 기준된다고 그랬잖아요. 법률 없던 권리도 발생시키고 고지 의무, 보호 의무 뭐죠? 권리관계를 변동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고 법 조문을 보충하는 기준도 되고 해석 기준도 되고 이런 건 다 돼요. 거의. 신의칙은 왜요? 맨 마지막에 쓸 비상조문이기 때문이고. 5번 여기 나왔네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여기 어떻게 됐어요? 경험침상 명백해서 신의치상 의무로서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느냐? 발생한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지 의무가 있는데 말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부작위가? 원래는 부작위는 어떤 효과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부작위했다. 그럼 그건 뭘로 될 수 있어요? 기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10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10번 이게 기본이에요. 이제 이게 반복이겠죠. 쭉 보세요. 그래서 그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지금 봤던 것 중에 아까 잘 나오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안 본 게 뭐였었죠? 여기 한번 보시면 2번이 우리가 좀 전에 그 본 것처럼 특정 채무는 원칙적으로 뭐죠?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2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29페이지.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29페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16번에 여기 있죠. 16번 볼게요. 16번에 뭐가 돼 있어요?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옳은 것 찾으래요. 근데 뭐가 돼 있어요? 회사의 이사가 확정 채무예요. 계속적 보증 아니잖아요. 특정 보증, 확정적 보증, 이례적 보증이에요. 그 직을 사임하여 사정 변경이 됐더라도 뭘 할 수 없어요. 해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해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계속적 보증에서 나오지 확정적 특정, 이 확정이나 특정 채무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서는 해지는 나오지 않는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책임 제한하고 혼동하지 마시고 이거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비교하실 거 이거 항상 확인하시고 넘어오셔서 계속 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 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했던 데 23페이지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두 개는 옆에다 놓고 헷갈리지 않게 해놓으셔야 돼요. 책임 제한 나왔을 때 그냥 이사 나오면 그게 보시지 말고 이사가 나왔을 때 거기 계속적 보증이면 해지 가능하다예요. 그거하고 이제 특정 보증 나왔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 확인하시고 23번 볼게요. 23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면 저희가 10번은 받고 이제 11번 봐야 되죠. 11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11번도 똑같이 또 나왔네요. 신의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걸러라. 기업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측 위반을 판단할 수 없다. 또 나왔잖아요. 조문이 있다. 직권 판단 가능하다. 이거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옳은 거 찾으라니까 세 개는 없앴네요. 이거. 그럼 뭐 볼 거예요? 디귿 봐. 니은은 OX를 가를 수 없으니까 디귿 볼게요. 부동산 거래에서 신의측상 고지 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간습상 또는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이게 뭐예요? 조리상 일반 원칙, 신의측이에요. 이게 여기 계약상, 간습상 또는 조리상 인정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맞는 거 이게 4번이 답이죠. 니은도 읽어봅시다. 아까 본 거잖아요. 이것도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후 단독으로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질에 반해서 인정되지 않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지문도 많이 나와요. 이거 지금 뭐죠? 12번은 다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다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중요 지문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13번은 또 나왔네요. 1번 지문 또 나왔잖아요.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은 또 나왔고 2번 볼게요. 2번 부동산 점유자가 취호 취득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 않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측에 반하느냐. 지금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자기가 취득했는데 몰랐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신의측 판단할 때 알았는데 못났는지 봤어요? 신뢰를 줬고 상대방이 믿었고 근데 그와 다른 행위라면은 먼저 신의측에 반한다고 봤었잖아요. 여기 뭐예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당의 토지에 관하여 어떤 관리도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 시효 완성을 주장한다. 그럼 뭐죠? 후행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거니까 신의측에 반한다. 맞죠? 3번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측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신의측도 규정이 있는데 강행규정이에요. 근데 무슨 규정이었죠? 일반 규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측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강행규정이 있으면요. 얘만 적용될 거지 신의측은 적용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이면 그냥 무효이지 신의측에 주장하더라도 신의측에 반한다는 거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 안 된다죠.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요.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효가 돼야 돼요. 그게 강행 규정, 질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신의에 반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한계 규정이다. 이거 내용을 잘 읽어보다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어떻게 돼요? 신의 측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의 측에 반하여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거 다 안 된다요. 무조건 강행 규정 위반이면 어떻게 돼요? 무효예요. 그래서 4번처럼 매매계약 체결 후 4년이 지나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선행행위가 있고 그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얘는 뭐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신의 측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죠. 5번 부동산 거래에서 또 나왔네요. 그래서 조리상 인정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이잖아요. 뭐죠? 고지 의무도 뭘로 인정됐어요? 조리상 일반 원칙 2조예요. 이게 2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리예요. 뭐예요? 사물의 본성이잖아요. 사물의 본성. 계약을 체결했으면 성실하게 하라. 이게 해서 그래서 인정될 수 없다. 아니죠. 2조에 따라서 고지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지문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돼요. 이게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똑같은 지문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게 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 14번 신의 측과 권리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신의 측에 반하는지 여부는 또 나왔네요.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죠. 지금 계속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번 볼게요. 신의 측에 기한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이때 사정 변경은 객관적 사정이 현저하게 변정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당사자는 규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예정할 수 없는 것이어 했을 때 인정된다. 3번 또 나왔네요. 강행 규정에 반한다는 사실은요. 무조건 무효가 되지 신의 측에 반했다고 무효 주장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3번도 똑같은 질문 또 나왔고 4번 봅시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본래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 남용에도 적용된다. 다 적용돼요. 그래서 권리 남용,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 다 적용돼요. 5번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 청구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 측에 반하느냐? 뭐예요?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랑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는 사경제 주체로 하는 거고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 뭐죠? 이거는 공법관계에서 문제죠. 사인하고 공법정의.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예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잖아요. 그럼 국가도 어떻게 돼요? 대등한 사인으로서 행위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국가가 사인으로 행위하는 건 뭐예요? 국가도 볼펜도 사야 되고 연필도 사야 되고 이때는 뭐죠? 공권적인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매수인의 입장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신의 측에 소멸시효 주장하는 거 신의 측에 반한 거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는 5번 정도 의미가 있겠네요. 5번 정도 잘 안 나왔던 거고 틀릴 수 있으니까 5번 정도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반복되는 것들이죠. 넘어갑시다. (16번) 봅시다.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또 나왔어요. 2번 볼게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죠? 상대방은 신뢰를 부여해야 하고 원래 권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은 믿어야 되는데 그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건 확인하시는 거고 3번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 중단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누가 곤란하게 했어요? 자기가 곤란하게 해놓고 그래서 이런 경우 신뢰에 반하는 거고 4번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예요? 자기가 원래 뭐 해야 돼요?
법정지상 가진 소유자부터 건물을 양수했어요. 그러면 양수인은 이 건물 소유자부터 건물도 이전받지만 이 건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도 이전받을 거예요. 그럼 제래 얘는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법정지상권에 따른 등기를 해줘야 될 사람인데 철거하라고 하면 안 되죠.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의무 있는 자가 권리 있는 자한테 하는 거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은 법정지상권 나와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5번 권리남용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남용도 뭐예요? 2조 2항의 조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생원칙은 여러분들 뭐로 바꾸면 돼요? 신의측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권리남용은 2조 2항에 있지만 실효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 사정 변경의 원칙도 어떻게 돼요? 다 2조 신의측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잖아요. 조문이 있는 거고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돼요? 그냥 신의성실로 나오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파생 원칙으로 바꿔 나오기도 해요. 이 파생 원칙은 다 몇 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2조에서 근거해서 적용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바꾸시면 돼요? 신의측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지문이 다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사실 5지문이 있지만 계속 나오는 거, 얘 나오고 그 계속 나오는 지문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복되는 지문들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문제가 그렇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16번은 우리가 아까 봤죠. 1번은 그래서 여기는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왜 없어요? 학정 보증을 해제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맞는 거 봤었고 이것도 봤었잖아요. 시효 완성자가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 중단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다음에 채무자가 아무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못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주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봤잖아요. 강행법규 위반했어요. 그럼 그냥 무효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위반됐다 하더라도 강행백부는 어떻게 돼요? 사회 질서로 허용되는 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측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죠? 강행규정 위반은 특별 규정이잖아요. 여기 강행규정. 얘는요. 신의측은 일반 강행규정이네. 뭐가 적용돼요? 얘만 적용돼 있잖아요. 신의측이 반한다고 무효 주장 못하게 하면 안 된다. 딱 그게 변형된 문제예요. 그게 당사자가 스스로 했건 안 했건 강행법규는 뭐죠?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질서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라도 어떻게 돼요?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왜요? 절대적 무효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그리고 그거는 신의측에 반해서 무효 주장 못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 계속 보세요. 지금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들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죠? 몇 초까지인가요? 요거는 몇 문제 안 남았어요. 17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봅시다.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되느냐. 아까 뭐랬어요? 인지청구권은 포기도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실효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실효원칙과 관련해서는 3번 정도 주의하시면 되고 4번 볼게요. 신의측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법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 신의측 적용될 수 있다. 민법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적용될 수 있다. 소멸시효도 적용될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18번 뭐죠?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논의가 있어요. 아까 예상한 것처럼 왜 실효의 원칙을 인정되니? 우리 소멸시효도 인정하잖아. 오랫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쓰지 못하게 하잖아. 그런데 뭐하러 실효의 원칙을 인정하니?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소멸시효가 모든 권리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멸시효 대상 안 되는 건 뭐 있어요? 일단 소유권 안 됐잖아요. 점유권 안 됐잖아요. 소멸시효 적용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권리 중에 인격권 뭐 이런 것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모든 권리를 대상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도 실효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행사 아니면 행사하지 않았으면 못 행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번 실효 원칙 적용 여부는 아까 또 바뀌었네요. 이건 뭐라고 했댔어요?
2조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조문 있는 거다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바꿔서 나오고 3번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상 권리에는 적용될 수 없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로 바꾸시면 돼요? 신의 측은 사법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공법상 관리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실효의 원칙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의 측에서 나온 파생 원리잖아요. 그럼 2조로 바꿔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4번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실효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실효 원칙 어떻게 해요?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뭐예요? 이제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효되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징계 면직 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여기 근로자가 뭐라고 했어요?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돼요?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사업에 종사해요. 그럼 이제 뭐예요? 이제는 이 회사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징계 면직 불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랐잖아요. 그럼 나는 다시 잘못된 거니까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유보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했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종사하고 있대요. 그럼 이제 우리 회사에는 안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 다 줬잖아요. 퇴직금도 주고. 그런데 갑자기 2년 10개월에 해고 무효 확인했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회사 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죠? 권리는 실효됐다. 왜요? 상대방은 믿었잖아요. 돈 다 받아가고 딴 데 종사하고 있으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건 단순히 방치한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을 줬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안 받으러 오겠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용한 거죠. 근데 하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예요. 마지막이에요. 여기는 제가 최근에 나온 걸 다 묶어놓은 거예요. 판례들 묶어놓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인정 안 된다 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판례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 19번 보시면 옳은 걸 모두 찾아라. 최근에 많이 나온 게 기억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진 갑이 임대인 의뢰 부탁으로 그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병에게 임차권이 없다고 자기는 돈 받을 게 없어요. 임차권 없어요. 각서를 써줬어요. 근데 그 후 병이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데 그때 갑자기 주택을 매수하여 갑에게 인도를 청구하는데 갑은 병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못한다 이거죠. 왜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차권 없다고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장할 수 있다. 이거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판례에 있는 판례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판례가. 니은 계약 성립 당시에 예견할 수 없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경우 규칙 사유 없었어요. 계약 내용대로 구속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도 인정할 수 있다. 요건이죠. 확인하시는 거고. D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의 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권리남용에 해당한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요? 권리가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뭐만 못해요? 철거 청구 이것만 못하는 거예요. 권리남용이 된 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있어서요? 소유권은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땅을 썼으면 돈 달라고는 할 수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남용이 됐다 하더라도 그 행사하는 그것만 없어지는 것이 권리 자체는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 땅을 쓴 돈은 청구할 수 있다예요. 리을 또 나왔네요. 아까 본 것처럼 회사 확정 판결에 보증한 경우 사임이에요? 해지? 아니죠. 확정 아니죠. 계속적 보증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음 봅시다.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피상속인과 약정하였으나 상속 개시 일단 권리를 포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상속권은 언제 만들어져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상속권이 나오나요? 아직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없는 권리는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 못해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1인 상속인, 1인 피상속인의 생존 중에 그럼 상속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 개시 후 법정 절차에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생긴 다음에 포기 안 했다는 거죠. 상속이 개시됐다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상속권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직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원래 없는 거니까 못 포기한 거니까 상속계열이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권리 있는 사람이 주장하니까 정당한 거죠. 그래서 포기나 대리권 남용은 다 어떻게 돼요? 권리가 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디귿,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 실효돼요? 얘는 실효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아버지라고 안 불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인지청구권은 얘가 어떻게 돼요? 미리 포기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썼다고 하더라도 실효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실효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여기 안 되는 거, 인지청구권 계속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은 여기에 거의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조와 관련된 거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조는 올해는 나올만 해요. 올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죠? 숙박업, 병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기출지문에 정리되어 있는 걸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랑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것들과 지금 오죠? 이건 예상 문제집으로 만든 거고 기출문제집 우리가 풀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출 지문부터 아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기출 지문 옆에 같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짧게 모아놨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확인하시고, 그 기출 지문으로 보실 분들은 기출 문제집에 있는 것들 다시 확인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2조까지 받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권리 주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